이 사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었는데 사기 부부라고 불리는데요. 이 부부의 신상이 공개된 적이 아 있었어요. 네. 진짜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슈가스퀘어의 MG 변호사 김영석. 박세현 변호사입니다. 오늘 어떤 얘기 할 생각이시죠? 최근에 대법원에서 5월 15일에 판결이 내려졌는데요. 전세 사기 사건에 대해서 두 가지 판결이 있었어요. 동탄 지역에서 한 사건이 있었고 나머지 한 사건은 대구 지역에서 있었던 사건인데요. 동탄 지역 같은 경우에는 오피스텔 관련해서 170억 규모의 전세 사기 사건이 있었고 대구 지역에서는 80억 규모의 전세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다가구 주택이었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양 사건을 약간 비교를 해보면서 요즘 법원에서는 어떻게 전세 사기를 다루고 있는지 그런 동향을 살펴보고 또 전세 사기꾼을 처벌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먼저 판결문 중에서 저희 동탄 먼저 알아볼까요? 이 사건은 동탄에서 어떤 임대인 부부가 동탄의 오피스텔 268채를 구매를 했고 구매를 하면서 전부 다 이제 임대를 줬는데 그 임대 보증금들을 하나도 갚지 못하고 그래서 그것들이 전부 다 전세 사기가 발생한 건입니다. 피해자는 145명이고요. 총 피해 금액도 170억 원 규모로 파악이 된다고 합니다. 지금 이 사건에서 가장 문제가 됐던 건 무자본 갭 투자였어요. 자본이 하나도 없으면서 지금은 많이들 막혔지만 그때 당시에는 전세 끼고 구매하는 게 가능했거든요. 그래서 조금 금액이 낮다 싶으면 그 전세 세입자를 받으면서 그 전에 있는 집주인한테 아예 오피스텔을 구매해버리는, 그래서 무자본 갭 투자가 가능했기 때문에 이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때 당시에 동탄에 전세 보증금 시세가 오피스텔 매매가보다 더 높아지는 소위 역전세 현상이 많이 발생을 했던 시기였는데요. 이 시기에서 사람들이 많이 불안해하고 있는데 그런 시점을 악용해서 무자본 갭 투자를 했고, 그리고 그걸 한두 건 한 게 아니라 268채를 하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분노를 샀던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해서 1심 법원은 주된 임대인들에 대해서는 징역형을 내렸고요. 그리고 이를 중개한 부동산 중개인에 대해서도 징역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2심에서 조금 감형되기는 했지만 최종적으로 주범인 임대인에 대해서 7년, 그리고 그 명의를 함께한 부인에게도 3년 6개월형을 선고했고 공인중개사에게도 실형을 선고한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그러면 이 동탄 사건 같은 경우에는 임대인이랑 부동산 중개인이 같이 처벌을 받은 건데 그럼 중개인이 직접적으로 임차인들 만나는 사람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중개인이 직접 사기를 쳤다는 말인가요? 네, 일단은 1심 법원의 판결을 유지를 했기 때문에 1심 법원에서 내린 판단을 한번 살펴볼게요. 이 사건은 기본적으로 역전세 현상을 이용했기 때문에 깡통전세라고 많이들 분류를 하는데요. 그래서 원래대로라면 깡통전세가 사기의 고의를 입증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굉장히 케이스라서 어렵죠. 네. 보통은 전세 사기로 처벌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법원이 사기의 고의를 인정을 했습니다. 일단 임대인에 대해서 먼저 뭐라고 했는지 볼게요. 임대인에 대해서는 수백 채의 건물을 보유할 경제적 능력이 전혀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역전세 상황을 적극 이용하여 자금 없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훨씬 초과하여 수백 채나 대량 매입하고 보증금을 그렇죠. 네. 돌려막기식으로 반환하다가 가격이 오르면 큰 시세 차익을 남길 생각이었고, 생각과 달리 부동산이 침체하여 시세 차익을 남기지 못하더라도 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거나 불가능하게 될 것임을 충분히 인식하였다라고 봤어요. 그러니까 소위 깡통전세의 피고인들이 많이 하는 주장이 제가 안 주려고 한 게 아닙니다. 이 부동산 상황이 좋아져서 값이 올라가면 그걸 제가 충분히 다 갚으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기의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라는 주장을 많이 하고 실제로 법원에서도 많이 먹혀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피해자들은 억울한 심정이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 판례에서는 피고인들의 사기의 고의를 인정했습니다. 사실 어느 정도 타당한 의견인 것 같아요. 자기가 만약에 정말로 전세를 끼고 샀더라도 이 집 하나를 가지고 이게 집값이 떨어지면은 뭐 내가 능력은 없지만 어떻게든 구해봐야지 정도의 의견을 갖고 있는 사람을 사기로 처벌하는 건 그게 합당할까라는 생각이 조금 드는데요. 근데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한 채를 산 게 아니잖아요.
수백 대를 동시에 구매를 했고, 그리고 그 역전세 상황이 발생했다는 점을 오히려 이용해서 그게 만약에 매매가가 회복되지 않으면 지금 내가 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겠다라는 걸 인식을 한 채로, 한 채가 아니라 수백 채를 구매했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법원은 이 정도 됐으면 사기의 고의가 있던 것이다 라고 인정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중개인에게도 고의를 인정했습니다. 부동산 중개인들에게도 법원이 어떻게 판단을 했냐면요, 이 부동산 중개인들도 부부였는데 피고인 부부는 임대인들이 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게 되거나 불가능할 것임을 인식할 수 있다는 이런 사정을 알고 있음에도 적극적으로 가담하여 중개 행위를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들에게는 적어도 사기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지금 보시면 미필적 고의라는 용어가 나왔죠. 어쩌면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는 상황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자기가 그걸 용인할 의사로 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거는 범죄에 미필적 고의가 있는 것이다. 완벽히 고의랑 동일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런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그거는 뭐 내일 아니지 라고 생각하면 고의가 인정될 수도 있는 것이다 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게 사실 전세 사기 사건 같은 경우에는 형사적으로 유죄 판결 받기가 쉽지가 않은데 네. 대법원에서 되게 큰 결단을 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피해자도 워낙 많고 금액도 음. 크고, 사실은 이 건에서 피고인들의 태도가 살짝 불량했다는 그런 의견도 있었어요. 판결에서 법관이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지도 의문이다라는 그런 식의 의견을 들었던 것도 같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결국에는 피고인들이 정말로 억울한지 아닌지, 아니면 피고인들이 정말로 사기를 치려고 했는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원체 전세 사기 사건을 형사 사건으로 다루지 않았다 보니까 이런 사기꾼들이 횡행하면서 사기꾼들도 되게 자신만만했던 것 같아요. 깡통 전세는 사기 아니야 라고 하면서 네. 이게 내가 오를지 떨어질지 어떻게 네. 알아 이러면서 자기 책임을 회피하려고 음. 했었는데, 이런 판결들이 나와주면서 이제 그들을 처벌할 수 있고 또 피해자들을 구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열린 것 같습니다. 다음은 그러면 대구권 한번 볼까요? 아까 그 징역이 한 7년에서 3년 나왔다고 네, 하셨잖아요. 대구권 같은 경우는 징역이 13년 나왔는데요. 이제 피고인 크게 한 명이었으면 굉장히 세게 나왔는데,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이제 대구에서 있었던 사건이고, 이 피고인이 다가구 주택 12개를 순차 신축을 해서 이제 자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의 명의로 소유를 하다가 이를 이제 임대업으로 활용을 해왔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경우에도 수법은 좀 비슷합니다. 그 깡통전세랑 비슷한데, 양형부터 말씀을 드리면 1심부터 13년이 나왔는데 그게 3심까지 쭉 이어져 왔습니다. 계속 법원에서 13년이면 적당하다라고 판단을 해서 저희 사기죄가 원래 10년이고 가중처벌하면 15년이잖아요. 그러면 그렇네요. 거의 최대로 준 거예요. 그렇네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깡통전세랑 비슷한데요. 일단 자기 주머니에서 나온 자기의 돈이 없습니다. 은행에서 대출금을 받아오든지 아니면 이제 그 임차인들의 보증금으로 서로 계속 돌려막기를 하는 시기였는데, 네. 그러면 자기 주머니에서 나올 돈이 생겨야 되잖아요. 네. 그냥 그런 주수입원은 월세라든지 아니면 뭐 매도 차익이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무자력인 상황에서 계속 이제 사업을 불려 나갔다라는 점이 입증이 되면서 이제 양형이 세게 나왔는데, 이 판례 같은 경우에는 다 인터넷에 공개가 돼 있기 때문에 다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 판례를 보면은 맨 뒷부분에 양형의 이유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네. 그 양형의 이유를 보면은 더 자세히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징역 13년이 나왔는지. 이제 이분께서 이제 유리한 정상 같은 경우에는, 유리한 정상이라는 거는 이 피고인을 좀 어떻게 뭐 봐줄 만한 근거가 있는지를 보는 그쵸. 거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자백을 하셨고 범죄 전력은 없었고 일부 피해자분들이랑은 어느 정도 합의를 했고, 그런 부분이 유리한 정상이었는데 이제 불리한 정상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분은 적극적으로 기망을 했어요. 그래서 애초에 임대차 보증금 합계액이 얼마다라는 말을 굉장히 허위 고지를 하면서 얼마 뭐 대출 껴있지 않다, 얼마 보증금 껴있지 않다, 이런 식으로 허위 고지를 한 게 굉장히 불량한 수법이었다라고 판단이 됐고요. 피해자가 87명이었고 총 피해 금액이 71억 원이 넘는다는 점, 그리고 이 피해자들의 상당 부분이 20대 30대 사회 초년생이었고 그 피해자들의 보증금도 다 이제 대출로 이제 마련된 금전이라는 점,
그리고 다가구 주택이라는 게 소위 빌라잖아요. 네. 그분들의 임대차 보증금은 그 재산의 거의 대부분이었을 것이다라는 추측이 있었고, 또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분들 중에 한 분께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분도 계셨기 안타까운 때문에 사연이 있었네요. 그런 사정이 많이 반영이 됐고요. 그리고 이분도 아까 말씀해주셨던 동탄 사건과 비슷하게 실제로 자기가 자백은 하고 있지만 뭐 나도 시세가 오르면은 매도 차익을 봐서 갚으려고 했다. 근데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못 갚았을 뿐이다. 이런 외부적인 사정에서 찾으려고 약간 변명을 하려고 하는 모습이 재판부를 분노하게 한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그 양형에 많이 반영이 됐었고요. 지금 저희 사건들 보면은 둘 다 그래도 피고인들이 다 형사처벌 받았잖아요. 근데 제가 조사한 판결에서는 배상명령 신청이 다 각하됐어요. 왜죠? 배상명령 신청이라는 제도가 돈을 받는 건 보통 민사적으로 해결을 하잖아요. 그렇지만 형사적으로 범죄 피해가 명확한 경우에는 그 피해 보상금을 피해자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피해자가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배상명령 신청인데, 이 배상명령 신청을 하기 위한 요건들 중에 피해 금액이 명확해야 하고, 그리고 피해 금액이 명확해야 하는 요건이 있는데요. 근데 이런 요건들 때문에 조금 많이 각하가 난다고 해요. 특히 피해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일부만 합의가 되고 나머지는 합의를 안 한 경우에는 그 피해 금액 중 정확히 내게 얼마지, 그럼 쟤네가 합의를 했으면은 그거는 얼마만큼을 빼야 되지, 이런 게 조금 명확하지가 않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피해자가 많고 배상명령 신청이 여러 개 들어왔는데 일부는 합의를 했고, 이런 케이스에서는 배상명령이 좀 많이 각하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민사적으로 해결을 해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배상명령 신청이라는 제도가 아무래도 민사보다 형사에서 하는 거니까 좀 예외적으로 봐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요건이 빡빡한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배상명령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은 이 사람을 죽을 때까지 따라간다든지 이런 장점들이 있지만, 그래도 요건들을 잘 따져서 한번 신청을 해봐야겠습니다. 저희가 두 판례, 이번 5월 달에 나온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사례들을 봤어요. 근데 이것과 유사하게 최근에 대전에서도 62억 원 가량의 깡통 전세를 한 그런 사기꾼이 또 있다고 소식을 들었습니다. 심지어 이 사람은 미국으로 도주했다가 도로 잡혀 들어왔다고 들었어요. 이 사람도 처벌 받을 수 있겠죠? 처벌을 받아야 되겠죠. 이런 사람들을 앞으로 더 강하게 처벌하기 위해서 앞서 봤던 판례들이 나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 사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었는데, 왜냐면 이 대전 부부가 이제 사기 부부라고 불리는데요. 이 부부의 신상이 옛날에 카라큘라에 의해서 공개된 적이 있었어요. 아, 진짜요? 네, 그래서 되게 유명한 사건인 것 같아요. 신상이 털렸었구나. 네, 그리고 이제 성함도 다 나오고요. 이 사건 같은 경우 2019년 4월부터 2023년 4월까지 4년 동안 전세 사기를 벌인 사건인데, 세입자 90명 대상으로 해서 이 사건도 이제 다가구 주택이었어요. 11채의 다가구 주택이었는데 총 전세 보증금 피해액이 62억 원 정도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도 똑같이 이제 깡통 전세 사건이었는데요. 자기들이 우리가 보증금을 다 줄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한 자력에 대해서 기망을 했는데, 결국에는 만료일이 도래하니까 아예 잠수를 해버린. 그래서 이분들이 결국에는 2022년에는 왜 잠수를 타고 어디를 가셨냐, 미국 애틀랜타로 가셔가지고 고급 주택에 거주를 하시면서 자녀분은 펜션 클럽에 가시는 뭐 그런 행복한 생활을 누리시다가, 이제 2023년에는 우리나라 경찰이 인터폴 적색 수배를 발부를 하고 이제 미국이랑 공조를 해서 추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2024년 작년이죠. 작년 9월에 검거가 되셔서 이제 한국으로 추방이 되셨고요. 그때 이제 추방되는 과정에서 얼굴이 공개가 된 거죠. 이분들 같은 경우는 양형이 어느 정도 나올까요? 제가 추측해보건데 이분도 매스컴을 탔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언론 공식으로 보도된 거라기보다는 이제 신상도 공개가 됐고 피해자들도 상당히 많이 분노를 한 사건이니까 피해 규모랑 피해자 수 많은 거랑 이런 거 고려하면은 이분도 상당히 세게 맞지 않으실까요? 지금 보시면은 두 사건 다 1심에서 저희 동탄이랑 대구 다 12년, 13년 이렇게 나왔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분이 미국에서 떵떵거리면서 잘 살았다라는 점이 조금 가만히 될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자기가 악질적으로 남의 돈을 빨아먹고 자기가 이익을 취하려 했다라는 의도가 굉장히 많이 보이기 때문에 이런 점을 감안하면 충분히 10년 이상 처벌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리고 이 경우에도 피해자분들 중에 한 분께서 극단적 선택을 하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구나. 최소 한 13년 정도 될 것 선고가 같습니다. 될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이런 사기
추세 보시면 어떠신가요? 무섭죠. 지금 전세 구할 때마다 심장 철렁해요. 그래도 살아야 되잖아요. 네. 그쵸. 네, 어쩔 수 없이. 그래서 내가 집 살 돈은 안 되고 그렇다고 월세를 하기에는 달달이 나가는 차임이 너무 부담스럽고, 그래서 전세라는 개념이 조금 필요악이다라는 생각도 해요. 필요하지만 악용될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 그래도 필요하긴 하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어요. 전세 뭐 우리나라만 있는 특이한 제도잖아요.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나라에만 있는 특이한 제도인데 너무 많은 부작용이 있는 것 같아요. 부정이 너무 네, 많다. 너무 많아서 전 없애도 괜찮지 않나. 없애도 네, 괜찮다. 아예 없애버려도 괜찮지 않나 싶습니다. 없앤다고 하더라도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이게 분명히 바뀌는 과정에서 잡음이 나오겠지만 그리고 여러 가지 소음들은 나오겠지만 그래도 부작용이 지금 너무 크니까 피해자들을 보면 전세라는 제도가 분명히 잘된 제도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좀 네. 들기는 해요. 그래서 오늘은 부동산을 가지고 이제 사기를 치는 그런 꾼들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 저희 다음 주에는 좀 다른 유형의 사기를 좀 다룰. 맞아요. 우리 전세 사기 너무 많이 했어요. 도를 아십니까? 들어본 적 있어요? 아, 도를 아십니까? 네. 많이 듣는데 많이 들어요? 저보다는 변호사님 더 많이 들으시네요. 저는 진짜 많이 들어요. 저 도를 아십니까? 전문가예요. 제가 신촌에서 학교를 다녔는데 네. 지하철역에서 학교 입구까지 가는 네. 길에 가는 길에만 3번, 집에 가는 길에 3번, 하루에 6번 받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건 누구나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은 그런 도를 아십니까? 소위 사이비 종교 사기에 대해서 한번 네. 다뤄보려고 합니다. 아,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네. 다음 주에도 한번 기대를 많이 해주시고요. 네, 기대 많이 네. 해주시고요. 그럼 저희는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슈가스퀘어 MG 변호사 박서연 김영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